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골드미스란 말이 참 잘 어울리는 40대 초반의 전문직 여성이에요.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니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간간히 방송 출연 제의도 많이 들어왔을 만큼 직업도 외모도 나름 인정을 받는 편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어서 그냥 조용히 할 일만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이미 20대 때 결혼에 한번 실패했던 돌싱이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게 무슨 흠이냐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히 잘 나가고 있는 커리어에 괜한 흠집을 낼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방송만 나갔다 하면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흉을 보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저는 서울 가장 비싼 땅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 대표로 일하고 있는 변호사거든요. 돈이 궁한 편은 아니다 보니 굳이 몇 푼 더 벌겠다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을 했던 기억이 저에게는 꽤나 큰 상처이기도 했거든요. 첫 번째 남편은 평생을 공부만 하고 살아온 변호사인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죠. 예술과 관련된 일은 저와는 아예 다른 세상이라 저도 모르게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환상과 동경 같은 것이 있었나 봐요. 당시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고 남편은 저보다 9살이 많은 어른이라서 더 그랬던 것도 있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재즈바를 운영하는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니 행복하지가 않더군요. 직업상 아침 일찍 나와 출근을 해야 하는 저와 오후 늦게 가게를 오픈하는 남편은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었어요. 같은 집에서라도 남 같기만 했죠. 연애할 때는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남편이 시간이 흘러 설렘이 사라지자 그렇게 철없어 보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돈을 벌 욕심은 없었고 그냥 필요한 만큼의 돈만 벌고 없으면 없이 사는 스타일이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당시 저는 언젠간 내 이름을 걸고 직원도 여럿 있는 큰 사무실을 차리고 싶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제 눈에 남편은 너무나 천하태평인 것 같았어요. 답답해서 속이 터질 정도려. 오죽하면 지나가던 배달 오토바이가 가게 유리를 들이받아도 그저 배달 기사와 허허실실 수다를 떨고는 현금 7만 원만 받아올 정도였으니까요. 유리창 수리비며 며칠 동안 가게 오픈을 못해 손해본 매출을 따지면 그의 10배를 받아도 모자란데 다친 사람 없으면 됐지 뭐. 젊은 친구가 불쌍하잖아. 한마디로 그 모든 손해를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 꼴을 옆에서 6, 7년을 보니 더 이상 사람이 좋아 보인다기보다는 천지분간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결혼한 지 8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아이가 없었던 게 천만 다행이었죠. 그 이후로 저는 더더욱 일에만 매진해서 젊을 적 꿈꿨던 대로 제 이름을 건 사무실을 내고 직원도 여럿 거느릴 만큼 크게 키웠어요. 돌싱이라지만 나이가 아직 많지 않기에 간간히 소개를 받거나 먼저 연락이 오는 등 남자들을 만날 기회는 계속 있었는데요. 저도 언제까지 혼자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의무감을 가지고 남자들을 계속 만나왔지만 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남자는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마흔을 코앞에 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쯤에는 저도 제 자신이 혼자 살 팔자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고 마음을 거의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이제 남자는 그만 만나고 싶다는 저에게 동료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만나보라며 어거지로 성사를 시켜준 만남에서 저는 그전과는 다른 느낌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직업도 저와 비슷한 변리사였고 일 욕심이 많은 것도 저랑 잘 통했어요. 저보다 5살이 어린 남자였지만 전혀 어리다는 느낌이 없었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느꼈던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지금은 건물 3층에 새들어 사무실을 차렸지만 머지않아 건물 전체를 제 사무실로 꾸밀 겁니다. 1층 카페는 그대로 두고요. 아예 그곳을 거래소 미팅을 할 수 있는 저희 사무실 카페로 만들까 고민 중이에요. 포부가 굉장하시네요. 저도 누구든 목표를 크게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빈말이 아닙니다. 선영 씨도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확 급성장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꿈이 되게 큰 사람이에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진 그릇을 지금보다 더 크게 키우려고 끊임없이 노력도 하고 있고요. 바빠서 연애는 좀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저도 솔직히 제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따로 개인적인 시간을 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서 떠난 남자분들도 많아요. 은석 씨가 너무 좋으신 분 같아서 제 입으로 먼저 얘기하게 되네요. 남자들은 워커홀릭인 여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건 형편없는 남자들이나 그렇죠. 저도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라 저와 비슷한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생기면 시간은 어떻게든 내기 마련이잖아요. 혹시 알아요? 저랑 만나면서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지게 될지.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잘난 척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참 호감이더군요. 한눈에 저와 결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천천히 만남을 가지다가 점점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일정이 바쁜 건 둘 다 마찬가지였지만 주로 시간을 내서 오는 쪽은 남자 쪽이었고 올 때마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렇게 꾸준히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니 저도 점점 마음이 열리게 되더군요. 그렇게 천천히 시작된 저희의 만남은 어느새 1년을 훌쩍 넘기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저녁에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은 일찍 끝났고 남은 잔업들은 노트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의 특허사무소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 미리 가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이 갔던 직원과 한 서너 시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자꾸 늦어지던 남자는 결국 저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미안해. 오늘 급하게 수원에 올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서울로 돌아가는데 차가 너무 막히네. 혹시 당신 집으로 먼저 가 있을래? 집으로 바로 가는 게 빠를 것 같아. 하필 출퇴근 시간이 겹쳐버렸구나. 알았어. 그럼 집으로 가 있을게. 천천히 와. 나 바쁜 거 없으니까. 알았어. 집이 가까워서 다행이다. 저녁 사갈까? 아니야. 그냥 집에서 밥 먹자. 이따 봐.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저와 저희 직원은 바로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려고 했어요. 괜히 저 때문에 퇴근 시간이 늦어진 직원에게 미안해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빵을 여러 개 시키러 맞은편 빵집에 갔죠. 저희 직원이 그때 다리가 불편해서 움직이기가 어려웠거든요. 마침 맞은편 빵집은 나름 맛집이라고 유명한 곳이라 식사가 될 만한 거 이것저것을 골라왔어요. 그런데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니 문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겁니다. 잠깐 사이에 무슨 일인가 싶어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려는데 경찰차까지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더군요. 배상? 배상? 이봐요 아가씨. 그 단어 뜻은 알고나 하는 말이에요? 이 커피 자국이 잘 지워지는 줄 알아요. 이건 제 옷도 아니고 저희 대표님 옷이라니까요. 당연히 아줌마 실수로 벌어진 일이면 아줌마가 배상하는 게 맞는데 대체 왜 언성을 높이세요? 이 옷이랑 가방이 다 얼마짜리인 줄이나 아세요? 아니, 젊은 아가씨가 진짜 까탈스럽게 구네. 그거 세탁비 한 10,000원이면 되겠구만. 그리고 그렇게 아끼는 옷을 뭐하러 이런 곳에 들고 나왔어? 아주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둘 것이지. 세탁할 것들이었어요. 애당초 아줌마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안 저질렀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아줌마, 저한테 자꾸 이렇게 위협적으로 언성 높이는 것도 제가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야, 너 내가 누군 줄이나 알아? 그따위 협박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내 아들이 별리사야 별리사. 새파랗게 어린 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손님들이 출입하는 문을 떡하니 가로막고 소란이 일어나니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눈치를 보다가 가버리더군요. 상황을 파악한 카페 매니저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아줌마를 말려보려고 해도 그분은 더 큰 소리를 내더군요. 놔! 어디에다가 손을 대? 당신 여기 건물에 새 들어 장사하는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좀만 있으면 이 건물 주인이야. 장사 접고 싶어?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런 식이면 저희도 이제 손님께는 장사 못해요. 뭐야? 그때 경찰 2분이 문을 비집고 들어가더군요. 카페 매니저가 부른 경찰인 것 같았는데 싸움은 어느새 제 직원과 아줌마의 싸움이 아니라 카페 매니저와 아줌마의 싸움이 되었죠. 저는 얼른 들어가 제 직원이 다치거나 피해본 건 없는지 살폈습니다. 다행히 커피는 제 옷과 가방에만 묻었고 직원은 괜찮았어요. 사무실에서 미팅 때 가끔 입던 옷이라 세탁을 하려고 일부러 가져온 것이었는데 괜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 경찰에게 저희는 따로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2분의 1만 처리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경찰을 고맙다며 저희를 인파 밖으로 에스코트 해주셨고요. 대표님 죄송해요. 제가 괜히 대표님 외투랑 가방을 미리 들고 나와 있겠다고 해서. 뭐가 죄송해.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됐어. 계획대로 이거 드라이 클리닝이나 맡기면 돼. 놀랐을 텐데 얼른 들어가. 이거 들고.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때는 참 살다 별일이 다 있구나 하고 말았어요. 뉴스나 사무실 안에서 간접적으로 들을 법한 사건을 실제 현황으로 지켜보니 직접 겪은 의뢰인들은 참 기가 차겠다 싶은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그 사건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잊혀져 갔어요. 약 6개월쯤 흘렀을까요? 저는 만났던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사실 예상을 아예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던 저였지만 그 남자는 그런 저의 마음을 기어코 돌려놓더군요. 나는 이미 한번 결혼에 실패해본 사람이야. 당신 집안에서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당신한테 상처를 줄지도 몰라.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는 좋은데 굳이 결혼을 해야겠어? 당신한테 힘든 일인 거 알아. 그렇지만 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아니면 안 되겠어서 그래. 내가 당신이 전에 받았던 상처들 다 하나도 기억 안 날 만큼 행복하게 해줄게. 나 한 번만 믿어줘.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나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그러한 약속의 증표인 결혼을 하고 싶고 당신이 받았던 이전의 상처도 내가 안아주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가지지 마.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당신이 전에 받았던 상처들 다 하나도 기억 안 날 만큼 행복하게 해줄게. 나 한 번만 믿어줘. 그렇지만 부모님께는 말씀드려 본 거야. 아버지는 하늘에서 축복해 주실 거야. 엄마도 내가 잘 말씀드리면 돼. 어차피 결혼하더라도 엄마는 많이 만나지도 않을 건데 뭐. 걱정하지 마. 당신처럼 예쁜 며느리 데려오면 오히려 좋아하실 거야.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만큼 일도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라 저는 그 남자를 믿고 프로포즈에 승낙을 한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드릴 날짜를 잡고 차근히 예식장이랑 스튜디오도 알아보기로 했어요. 남자의 말에 따르면 시모가 되실 분이 결혼 소식을 굉장히 반겼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보다 그쪽 부모님을 먼저 뵙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약속 날짜에 맞춰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 찾아뵈었어요.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평소처럼 머리를 틀어 올리고 정장을 입는 대신 미용실도 가고 원피스도 입는 등 참해 보이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그렇게 예비 시모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한눈에 알아보겠더군요. 예비 시모는 몇 개월 전 카페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그 진상 아줌마였어요. 다행히 그쪽에서는 저를 못 알아본 것 같더군요. 하긴 스타일도 완전 다르고 저랑은 큰 대화를 나누질 않았으니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인사드려요. 아우, 어서 와요. 아, 우리 상우가 생전 여자친구 소개해주는 법이 없더니 어쩜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을까? 엄마,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요. 어머니, 이거 제가 약소하게 준비한 과일 바구니인데. 아, 뭘 또 이런 걸 챙겨왔어. 고마워요. 어머, 너무 이쁘다. 예상보다 저를 굉장히 크게 반겨주셔서 놀랐어요. 아무래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초혼인 아들이 돌싱인 여자를 데려오면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저는 예비 남편보다 나이도 많은데 예비 시모가 아무런 편견 없이 저를 반겨주시는 걸 보고 실상은 좋은 분이시구나 싶었어요. 몇 개월 전에 있던 일은 어쩌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시작했어요. 음식도 과하게 많은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 정갈한 게 신경을 많이 쓰신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크게 리액션을 하면서 식사를 했어요. 음식이 너무 예뻐요. 접시도 너무 고급지네요. 라든가 어머, 너무 맛있네요, 어머님. 감사해요. 하는 식으로요. 예비 시모는 그런 저의 칭찬에 한껏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았죠. 그렇게 잘 풀려가나 싶었는데 예비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요. 저는 순간적으로 정말 당황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우리 상우보다 많이 어린가? 예? 아, 제가 상우 씨보다 5살 많아요, 어머님. 아, 얘기 못 들으셨어요? 뭐? 상우보다 5살이나 많다고? 당신이 너무 동안이라 우리 엄마가 헷갈렸나 보다. 근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엄마. 봐봐. 엄마도 당연히 나보다 어릴 거라고 생각할 만큼 이 사람 동안이잖아. 그럼 내일 모레면 40이겠네? 여자 나이 40이면 적지도 않은 나이인데 그동안 시집 안 가고 뭐하고 살았어요? 아, 저는 어릴 때 한 번 다녀왔었어요. 뭐라고? 좋았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얼어붙었죠. 저는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예비 남편을 보았는데 글쎄 이 인간이 오히려 저를 못마땅한 눈빛으로 보더군요. 그 뒤로는 다들
말도 없이 음식만 깨작대다가 예비 남편이 그만 일어나자며 앞서 나선 덕분에 겨우겨우 자리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사람 좋은 웃음을 가득 띠고 있던 예비 시모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나올 때까지 절 쳐다도 안 보더군요. 저와 예비 남편은 집을 나와 차에 타자마자 크게 싸웠어요. 당신은 눈치도 없다. 거기서 꼭 그렇게 사실대로 말을 해야 돼? 뭐? 이런 문제는 당신이 미리미리 말을 해놨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거기서 어머님 상대로 거짓말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뭐야? 그 나이 어르신들 생각하는 거야 뻔하잖아. 그렇게 사람 많이 만나보고도 이 정도 눈치가 없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사실을 왜 알려서 미움을 사서 받느냔 말이야. 막말로 우리 엄마가 당신 호적을 파보길 하겠어. 뭘 하겠어? 우리 입만 다물고 있으면 평생 모르고 사실 거라고. 그렇다고 속일 걸 속여야지. 콕 집어서 이때까지 결혼 안 하고 뭐 했냐는데. 그럼 거기 대고 일만 했다고 해? 그런 대답은 좋아하실 것 같아? 당신이 미리 어머님을 설득했거나 아니면 나한테 미리 언지를 주던가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어른 속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결혼이었으면 내가 처음부터 이 결혼 안 한다고 했을 거 아니야. 저희 말에 예비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운전만 하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로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예비 남편과 일절 만나질 않았어요. 솔직히 예비 남편도 돌싱인 나와 결혼하는 게 눈치가 보이고 창피한가 싶어서 상처도 많이 받았죠. 역시 내 팔자에 결혼은 없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저는 정말로 이 결혼을 취소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크게 싸움을 벌인 그 다음 날부터 예비 남편은 저에게 꾸준히 연락을 했어요. 전화는 안 하고 문자로만.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며 다시 기회를 주면 이번에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문자를 했죠. 약 3주 후쯤에 저희는 다시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을 계속 만나는 건 좋지만 결혼은 싫다고 했어요. 그때 어머님 표정 봤지? 이미 어머님은 날 며느리감으로 보지 않으셔. 나도 이해하는 부분이야. 당신은 결혼이 하고 싶은 거야? 나랑 만나고 싶은 거야? 결혼이 하고 싶은 거라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쯤 하고 정리하는 게 맞아. 아니, 나는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날은 내가 미안해. 내가 생각이 많이 짧았어. 그런데 나는 원래 엄마랑 연락도 잘 안 하고 왕래가 거의 없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엄마는 어려서부터 워낙 극성이라 나도 아버지도 힘들어 했거든. 당신 불편하게 만든 건 미안해. 하지만 결혼식만 끝나면 정말 우리 엄마 얼굴 볼 일 별로 없을 거야. 그래도 힘들면 내가 무조건 당신 편 들고 당신 지켜줄게. 약속해. 그러니까 이런 게 불편하다고. 내가 당신 어머니랑 당신 사이에 놓인 방해물 같잖아. 방해물이라니. 아니야. 그냥 불편한 부분만 조금 피해가는 것뿐이야. 당신도 나만 봤을 때는 결혼 승낙해 줬었잖아. 어차피 결혼 생활이라는 게 우리 둘이서 해나가는 거고 우리 엄마 볼 일은 1년에 열흘이나 되려나? 며칠 안 되잖아. 그런 작은 불편함 없도록 내가 잘 조율해 본다는 거야. 원래도 왕래가 없는 편이라고? 그래, 항상 그랬어. 이미 밝혀진 건 어쩔 수 없고 그건 내가 엄마를 잘 설득해 볼게. 당신은 한 가지만 해줄 수 있겠어? 뭔데? 당신이 그냥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고만 해줘. 알잖아. 그 나이 때 어르신들은 괜히 아내가 남편보다 돈 잘 번다 그러면 여자가 드세다는 등 하면서 뭐라고 하셔. 물론
나는 당신 능력 있는 사람인 거 너무 좋지. 근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당신이 이거 하나만 해줘. 돈은 나랑 엇비슷하게 번다고 말할게. 결국은 어머님을 속여야 한다는 거잖아. 이게 뭐가 속이는 거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건 맞잖아. 그리고 당신이 직접 이야기할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따로 말씀드릴게. 당신은 그냥 알고만 있어. 저는 끝까지 내키지는 않았지만 예비 남편이 하도 부탁을 하니 그것 하나는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이외에 다른 거짓말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예비 남편도 알았다고 했죠. 그렇게 합의가 되자 예비 남편은 나머진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저에게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다시 결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모를 다시 한번 찾아뵈어야 하나 싶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군요. 저희가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예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오늘 저녁에 좀 오렴? 오늘 저녁은... 네, 다행히 시간 되네요. 어머님 댁으로 가면 되나요? 그럼 우리 집으로 오지 어디로 오니? 바쁜 우리 아들 데려오지 말고 너 혼자 와. 네, 알겠습니다.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 예상 못했던 일도 아니고 그날은 오후에 바쁜 일이 너무 많았어서 예비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일이 끝나는 대로 저는 예비 시모를 만나러 갔어요. 바로 며칠 전 예비 남편이 저에게 부탁한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괜히 예비 시모의 심기를 건드리는 소리를 하기보다는 그냥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하고 와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야 예비 남편에게 짧은 문자를 남기고 저는 예비 시모를 만나러 들어갔는데요. 예비 시모는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주방으로 들어가며 따라오라더군요. 인사도 없이요. 저는 일단 따라 들어갔는데 배추가 한 30포기 정도 깔려 있는 겁니다. 예비 시모는 턱짓으로 배추를 가리키며 저에게 말했어요. 김장은 할 줄 알지? 하면서 듣거라. 좋게 좋게 시간 보내고 오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몇 초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뭐해?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라며 호통을 치더군요. 뭔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비닐 장갑을 끼고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예비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놨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알아서 조치를 하겠거니 했어요. 제가 김장을 시작하자 예비 시모는 저에게 줄줄이 시간표를 읊어주더군요.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간대별로 행동을 정리한 내용이었죠. 상우는 옛날부터 7시 반에 딱 아침을 먹였다. 그거 없으면 아침이라 밥을 잘 못 넘겨. 그러니 항상 담백한 국물을 같이 차려라. 알겠니? 아침부터 빨간 거 먹이지 말고. 상우 아침 먹을 동안 너는 상우가 입고 출근할 정장 다려놓으면 돼. 너는 일반 직원이라 출근 9시부터 6시까지일 거 아니니? 맞아? 네, 어머님. 그래, 네가 상우만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돈은 벌어온다니 그것까지 관여하지는 않으마. 상우 정장만 다려놓고 너는 출근 준비해도 좋아. 퇴근은 네가 훨씬 빨리 할 테니 들어와서 바로 빨래랑 집안 청소부터 하고 환기까지 마친 후에 저녁을 차리도록 해라. 생활비는 30만 원 이하로 맞춰. 괜한 돈 쓴다고 살림 잘하는 게 아니다. 조금만 발품 팔면 시장에서 값싸고 깨끗한 재료들 구할 수 있으니 신혼집 마련하는 대로 그것부터 좀 알아봐라. 여기까지 알아들었니? 네, 어머님. 그리고 그날 상 차린 거, 그때그때 돈 쓴 거 전부 나한테 보고해. 네, 어머님. 네? 보고요? 그래. 네가 그전에 얼마나 살림을 못하면
소박을 맞았겠느냐 말이야. 밤만 잘해도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온다는데 상우가 너랑 결혼을 해야겠다고 하니 내가 가르쳐주는 거야. 어디 가서 이런 상차림 배우려고 하면 수업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 줄 아니? 돈 굳혔다 생각하고 열심히 배워. 그놈의 상우는 연락을 본 건지 만 건지 강간무소시키고 저는 이런 기가 막히는 소리를 들으며 김장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매일같이 그 내용들을 지키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어머님, 저도 야근이 있을 때가 많고 매번 집에서 요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최대한 요리를 해보긴 하겠지만 그때그때 사진을 찍고 보고를 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은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연락은 드려볼게요. 뭐? 시어머니가 한 수 가르쳐주면 얌전히 네 하고 대답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답이니? 네가 하는 일이 중요해봤자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 정도 살림도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와? 넌 벌써부터 태도가 글렀다. 글렀어. 어쩌면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다는 소리부터 할 수가 있느냔 말이야. 제가 전업주부면 몰라도 출퇴근 시간이 뻔히 있는데 못하는 걸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해볼게요. 네가 그렇게 어른을 우습게 하니 어린 나이에 소박이나 맞지. 딱 그때 맞춰 예비 시모의 핸드폰이 울려대더군요. 예비 남편이건 전화였습니다. 예비 시모는 자리를 비켜 안방에서 한동안 예비 남편과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장갑을 벗고 제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예비 남편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더군요. 예비 시모가 통화를 마치자 곧이어 예비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저를 얼른 데리고 나왔어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나 했어. 엄마는 갑자기 사람을 이렇게 오라가라 하면 어떡해. 오늘 웨딩 플래너랑 만나야 하는데 엄마 때문에 약속 시간 미뤘잖아. 아니 너는 왜 그런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안 했니? 아니야. 원래 약속된 게 아니라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스튜디오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 얼른 지금 가봐야 돼. 이미 늦은 시간이라서. 우리 갈게. 그러면서 저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예비 남편의 손에 이끌려 나왔죠. 그날도 저는 예비 신랑에게 볼멘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어머님도 불편하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도 불편하다고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또다시 저에게 결혼식 전까지만 조금만 참아달라고 싹싹 빌었고 저는 또다시 그렇게 애매하게 넘어가고 말았답니다. 예비 남편만 보자니 사람은 좋고 예비 시모에게서 저를 빼온 걸 보면 또 칼같이 결혼을 접자고 하기가 그랬거든요. 그 뒤로 예비 신랑이 뭘 어떻게 얘기한 것인지 예비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해온 적이 없었어요. 상견례 날 전까지는요.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난 뒤부터 저는 재판에서도 안 겪어본 긴장감이 몰려오더군요. 약 열흘 동안 소화가 안 돼서 죽만 먹었을 정도로요. 상견례 자리는 저희 부모님도 오시니 예비 시모가 괜한 소리를 해대다가 어른들 싸움으로 번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오해를 풀어야겠다 싶어 예비 남편에게 미리 연락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제가 대표 변호사라고 말을 하라고요. 괜히 우리 부모님 보시는데 또 나보고 직원 주제에 어쩌고 하다가 분위기 이상해지면 어떡해. 우리 부모님도 한 성격 하셔. 그리고 내 첫 결혼 때 이후로 연락 안 하다가 다시 연락하고 지낸 지 몇 년 안 됐단 말이야. 큰일로 번지기 전에 당신의 어머님께 미리 얘기를 좀 해봐봐. 아우, 나도 다 생각이 있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앞으로 다시는 저번 같은 일 안 겪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꼭 말씀드려.
꼭?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당신은 당신 부모님만 신경 써.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길래 저는 예비 남편을 믿고 있었어요. 그간의 오해를 알아서 잘 풀었겠거니 했었죠. 그래서 예비 시모에게 연락이 왔을 때도 가벼운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비 시모는 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말투로 상견례 시간 조금 전에 단둘이 잠깐만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역시 전보다 당당하게 네 어머님 그때 뵙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드렸고요. 어차피 다들 각자 자가용을 타고 오기로 했으니 예비 시모와 제가 1시간 일찍 만나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 2층이 예약해둔 레스토랑이었기에 저희는 1층 카페에서 먼저 보기로 했는데요. 예비 시모가 한 20분 정도 늦더군요. 그건 별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자리가 자리이다 보니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나오는 거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뒤늦게 도착한 예비 시모는 제 맞은편에 와서 앉더니 인사도 없이 대뜸 시비부터 걸더군요. 먼저 인사를 드리려 일어나려던 저는 어정쩡하게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너 아주 웃기는 애들아? 네? 너 오늘 있을 일도 우리 상우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칠 거니? 참나, 나이는 어디로 처먹은 건지. 너보다 한참 동생인 애한테 그렇게 매번 징징대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들으셨길래. 아니, 내가 너한테 뭘 얼마나 못되게 굴었다고 매번 상우한테 나를 이간질 시키느냔 말이야. 애를 어떻게 얼마나 구워 삶았으면 너한테 연락도 못하게 해. 너 걔한테 뭐라고 했니? 똑바로 말해. 어머님, 제가 그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또 예비 남편이 뭔가 잘못 말했구나 싶어서 제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번쩍하더군요. 예비 시모가 제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친 거였죠.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폭력을 휘두르다니요. 그것도 요즘 같은 시대에. 저는 순간 이 결혼은 못할 결혼이구나. 더 이상 내가 저 자세로 나갈 필요도 대화도 안 통하는 몰상식한 사람한테 대화를 시도할 필요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자꾸 말머리를 끊어먹어. 네가 이렇게 드세니까 전 남편도 도망을 갔지.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시댁의 종처럼 일하는 게 당연한데. 뭘 잘했다고 입을 여냐고. 너처럼 돈도 못 벌고 하자까지 있는 애는 주제 파악부터 잘하는 것도 일이야. 알아들어? 돈을 못 번다고요? 누가요? 제가요? 그댁 아드님이 말씀 안 드렸나 봐요. 그때 멀리서 이 소란을 전부 본 것인지 예비 남편이 후다닥 카페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괜찮아? 당신, 나 변호사인 거 아직도 말 안 했어? 이 한마디에 예비 남편은 한순간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예비 시모만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뭔 헛소리야? 누가 변호사라는 거야? 저요. 이 형편없는 인간이 지 자존심 때문인지 당신 극성 때문인지 자꾸 내 직업을 속이려 드는데 제가 변호사라고요. 한 달에 제가 버는 수입만 해도 이 인간의 4배는 될 텐데 이제 누가 주제 파악을 해야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어차피 당신 같은 시모 저도 안 가지니까 주제 파악을 하던 말던 상관은 없는데 당신이 손찌검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으니까 말해주죠. 당장 내일부터 폭행건으로 신고 들어갈 거니까 알아서 준비하세요. 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들,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제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응? 저는 지갑에 있던 제 명함을 대충 손에 잡히는 대로 꺼내서 예비 시모 얼굴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사실 여부는
알아서 검색하던 조사하던 하시고 전 이 결혼 안 합니다. 당신은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내? 도대체 뭘 알아서 했다는 거야? 이딴 식으로 상황을 개떡같이 만들어 놓고 무슨 자신감으로 나한테 떵떵거렸냐고. 당신 말대로 당신 엄마 속여가면서 유치하고 짜증나는 짓거리 하는 거 나 더는 못하겠으니까 때려치워. 그딴 거짓말은 너 혼자 해. 예비 시모는 예비 남편을 추궁하고 예비 남편은 저에게 매달리려고 하고 저는 그 아수라장을 다 뿌리치고 카페를 나와버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직 도착하시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죠. 전화를 드려보니 바로 코앞까지 오셨더라고요. 저는 상견례도 결혼도 취소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레스토랑으로 안내해드렸어요. 마침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제가 아는 괜찮은 고급 식당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부모님께 너무 자세한 얘기는 적당히 생략하고 상황 설명을 잘 해드렸어요. 부모님은 오히려 그런 집안 잘 걸렸다며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귀가하셨고요. 다만 제가 너무 부모님 볼 낯이 없더군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남자 때문에 큰일이 난 걸 부모님께 보여드렸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래서 그 예비 시모에게 더 화가 났어요. 저는 그 다음날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부터 빠르게 진행시켰습니다. 약 9개월 전 카페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죠. 사실 그날 시모가 더럽힌 제 외투와 가방값만 합쳐도 중고차 한 대 값은 그냥 나왔거든요. 상견례 날 제 뺨을 때린 걸로 폭행범으로 신고도 했고요. 제 지식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 본 적은 없었는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고며 내용 증명을 보내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계속 전화와 문자가 오더군요. 하지만 저는 싹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 사무실에 1층 그 카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예비 시모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는 그 카페도 찾아갔답니다. 그 카페 사장님은 예비 시모가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진상 손님으로 아무리 여러 번 주의를 줘도 고쳐지질 않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훈방 조치로만 일이 끝났다며 울상을 짓더군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특별히 공짜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간의 피해 전부 배상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요. 그러자 얼마 뒤 저희 사무소로 예비 시모가 찾아오더군요. 허튼 짓 하면 바로 경찰을 부르려고 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예, 내가 미안했다. 내가 다 사과하마. 그러게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않고 잘라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랬니? 이거 내용 증명이니 배상이니 그만하고 우리 아들이랑도 결혼하렴. 내가 다 허락하마. 어디가 내가 사과하잖니? 어른이 무릎까지 꿇어가며 사과를 하는데 안 받을 거야? 제가 거들떠도 보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자 예비 시모는 유명한 진상 손님답게 저에게도 용서를 강요하려 들더군요. 예상했던 이유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말해줬죠. 당신이 주제 파악 못하고 여기저기 뿌려놓은 악행들로 인해 죗값을 받는 것뿐인데 그걸 힘들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처음부터 잘라내었으면 뭐가 달라졌나 보죠? 그렇게 인생 비겁하고 비굴하게 사는 거 안 쪽팔리세요? 오늘 저희 사무실 온 것도 경찰 불렀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렇게 당연하게 찾아오니 제가 위협을 느껴서요. 결국 예비 시모는 또 한 번 경찰에게 이끌려가고 저는 차질 없이 하던 일을 진행시켰어요. 예비 시모는 저에게도 카페 사장에게도 전부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죠. 저는 사실 제가 심하게 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예비 남편도 돈을 어느 정도 벌던 사람이라 이 정도 금액은 껌값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귀찮고
기분이 나빠 보라는 의도였고, 그래서 예비 시모가 저를 찾아온 것도 오버하고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예비 남편은 이미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중이었더군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작은 회사나 개인의 아이디어를 특허 내주려는 척 하다가 큰 업체에 그 아이디어를 파는 짓을 했다더군요. 제 가족한테도 거짓말을 일삼을 때부터 그 싹을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사람을 다루는 직업을 오래 했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을 보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오히려 부모님이랑 연락을 더 자주 하고 살고 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너무 안 좋은 예를 보아서인지 그때 이후로 기회가 오면 부모님께 제 이야기를 터놓고 말하게 되더군요. 전에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보면 오해가 쌓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부모님도 제 말을 편견 없이 들어주시고 좋은 대화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어요. 이제는 서로 농담도 하게 되었죠. 팔자에도 없는 남자에게 정신이 팔리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제 부모님께 더 잘하자는 생각에 요즘은 집에 자주 놀러가고 있답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솔직한 이야기가 가득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